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혹은 지금 이 순간 뼈저리게 겪고 있을지도 모를 어느 며느리의 서늘한 반격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제 시어머니 김 여사님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널찍한 자택에는 이른 아침부터 친척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거실에는 좋기 8쌍은 넘는 잔치상이 차려졌고 집 안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흡사장터처럼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들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조기와 갈비를 떼어왔고 그때부터 제 손등은 물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채소를 씻고 다듬고 간을 맞추며 주방의 뜨거운 증기 속에서 고군분투했죠. 점심때가 훌쩍 지났지만 저는 제 입에 들어갈 밥 한 톨 고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가를 따갑게 찔렀고 앞치마는 이미 여기저기 양념 배어 눅눅해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요리인 정갈한 도미찜을 고명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상위에 올리고 나서야 저는 겨우 한숨을 돌릴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며 구석진 의자에 앉으려던 찰나 갑자기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때렸습니다. 챙그랑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찻잔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쏟아진 찬물이 비단 식탁보 위로 속절없이 번져나갔고 그 서슬퍼런 기세의 옆에서 해맑게 과자를 먹던 어린 조카 녀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지목하며 천장을 뚫을 듯한 고함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임수연, 내 금팔찌 어디 갔냐? 내가 가져갔지. 저는 마침 후식으로 내갈 포도를 씻어 쟁반에 담던 중이었습니다. 그 외침에 제 손길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당황스러움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차가운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팔찌,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 준우 씨와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당신의 고생 묻은 돈을 모아 제 혼수로 해주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 시어머니는 집안에 복을 들여야 한다며 며칠만 차보겠다고 떼를 쓰셨죠. 가족끼리 야박하게 굴기 싫어 건네준 것이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신 팔목에 문신처럼 박혀있던 그 팔찌를 왜 이 잔칫날 대낮에 저에게 묻는 것일까요? 저는 쟁반을 내려놓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디 잘못 두시고 잊으신 것 아닐까요? 오늘 입으신 새 한복 소매나 고름 사이에 걸린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제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입에서 튀는 침방울이 제 뺨에 닿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다 찾아봤어. 오늘 내 방에 들락거린 사람이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옷 갈아입혀 준다. 물 떠다 준다 하면서 네가 내 방 구석구석 다 뒤졌잖아. 네가 안 훔쳤으면 누가 훔쳐. 순식간에 잔치상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수십 명의 친척들의 시선이 화살이 되어 제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큰댁 숙모님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하더니 한마디 거들더군요. 수연아, 혹시라도 네가 잠깐 욕심이 나서 손을 댔으면 지금이라도 내놔라. 가족끼리 이 무슨 망신이니 노인네 생신날 좋게 끝내자꾸나. 그 말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금부치에 손을 대? 요즘 젊은 애들은 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 손버릇이 고약하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가져가지 않은 것을 가져갔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때 남편 준우가 주방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뒤집개를 든 채였습니다. 이 난장판을 본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애써 달랬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수연이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팔찌는 어딘가 흘리셨을 거예요. 저희가 다시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찾긴 뭘 찾아.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오늘 여기서 확실히 결판 내야겠다. 얘가 안 훔쳤다는 증거 있어? 당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 다 벗고 몸수색해.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결백하다고 맹세해. 안 그러면 나 오늘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니까.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조카의 울음소리마저 감있었습니다. 큰댁 숙모님도 차마 그건 심하다 싶었는지 입을 벙긋거리다 다물었고, 다른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준우 역시 멍하니 서 있다가 몇 초 뒤 제 팔을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간곡하게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그냥 한 번만 협조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저렇게 흥분하셨는데 그냥 보여드리고 끝내자. 응, 망신당하기 전에 제발. 준우를 바라보는 제 가슴이 시리다 못해 뻥 뚫린 것처럼 허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결백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오직 자기 엄마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 자존심을 짓밟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차갑게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완충해둔 배터리는 가득했고 신호도 아주 잘 잡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휴대폰을 꺼내자 어디 구원군이라도 부르는 줄 알았는지 더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질이야. 친정 식구라도 불러서 기어오르겠다고. 내가 말해두는데 너 오늘 옷 안 벗고 무릎 안 꿇으면 이 집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 저는 뒤로 물러나며 시어머니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이미 단축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친척들은 여전히 그냥 좀 고분고분하게 굴지 잔칫날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냐며 저를 탓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제 눈물을 기대하며 구경꾼의 눈을 빛내고 있었지만 저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죠. 어머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팔찌 안 가져갔고 옷 벗거나 무릎 꿇을 일 절대 없습니다. 어머니가 기어코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겠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공평하게 해결해 줄 사람을 부를 수밖에요. 말을 마친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자마자 들려오는 규칙적인 연결음이 정적에 잠긴 방 안에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분함에 가슴을 들썩이며 씩씩거렸고 준우는 체념한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건 것인지 확인하려 고개를 길게 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오늘 이 소동의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테니까요.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소라는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성의 목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제 입술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네, 임수연 씨 맞으시죠? 여기 성실 홈 케어 서비스입니다. 아침에 예약하신 가정 내 귀중품 정밀 위치 탐지 서비스를 위해 지금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실례지만 정확한 동호수가 어떻게 되시죠? 그 정중하고도 사무적인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거실을 가득 메웠던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몰래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찍고 있던 사촌 동생들은 황급히 화면을 내렸고 제 팔을 잡고 있던 준우의 손에서도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마치 낯선 외국어를 들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크게 동요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악을 쓰며 저를 몰아세우던 기세는 간데없고 어머니의 눈동자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서비스? 내가 미쳤구나. 그런 업체를 불러서 어쩌겠다는 거야? 저는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전화를 이었습니다.
네, 기사님. 백이동 501호입니다. 문은 열려 있으니 바로 올라와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머니에 휴대폰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한 표정의 시어머니와 친척들을 향해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팔찌를 잃어버리셨다면서요.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도 안 나온다고 하시니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요. 괜히 저를 의심하며 생사람 잡으실 필요도 없고 친척분들 앞에서 민망한 꼴 보실 필요도 없잖아요. 기사님들이 오셔서 장비로 훑어보면 팔찌가 어디 있는지 금방 나올 겁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색하게 시어머니의 안색이 불그락부르락 변했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당혹스러운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 만큼 얼굴이 달아오른 어머니는 삿대질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 기어코 시어머니하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냐. 잔칫날에 생판남까지 불러들여서 나를 망신주겠다고? 준우도 제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타박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이럴 거야. 친척들 다 모여 있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저를 탓하는 남편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남 부끄러운 게 걱정됐으면 아까 어머니가 나한테 옷 벗고 무릎 꿇으라고 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친척들이 나를 도둑 취급하며 손가락질할 때는 왜 잠자코 있었냐고. 박준우 씨, 난 도둑질한 적 없어. 그러니까 내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거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성실 홈케어입니다. 방문 드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안색이 이번에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안방 쪽을 힐끗 바라보았는데 저는 그 찰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자특유의 불안한 눈빛, 이 소동 뒤에 제가 짐작한 것보다 더 고약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3명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가슴에는 성실홈 케어라는 이름표가 반짝였고 앞장선 이 기사님은 검은색 도구 가방을 든 채 거실의 풍경을 보고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프로답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이 기사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기사님, 잘 왔어. 인연 좀 봐요. 이 수연이란 애가 내 금팔찌를 훔쳤다니까. 당장 얘 몸수색 좀 해줘요. 저 가방 안에 숨겼을 거야. 분명해. 악에 바친 어머니의 외침에 기사님은 당혹스러운 듯 팔을 빼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저희 서비스는 소파 틈이나 가구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진 물건을 전문 탐지기로 찾아드리는 일이지 사람 몸을 수색하는 곳이 아닙니다. 몸수색은 불법입니다. 저희는 그런 일 못합니다. 옆에 있던 안경 쓴 기사님도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도난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셔야지 저희가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 했으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얘가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나간 뒤로 팔찌가 사라졌다니까. 당신들이 못 찾으면 다 얘 때문인 줄 알아. 저는 구경꾼처럼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떳떳하다면 전문가가 온 것이 반가워야 할 텐데 어머니는 왜 저렇게 기사들을 다그치며 방 안으로는 들이지 않으려 발을 동동 구르는 걸까요? 이때 제 시야 끝에 준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까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든 뒤뒤개는 부러질 듯 꽉 쥐고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이다가 이내 굳게 닫혔습니다. 그는 기사님의 도구 가방을 넋나간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친척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꺼내든 사람들의 카메라는 이제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웅성거리는 목소리의 화살표가 시어머니를 향해 꺾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기사 말이 맞지. 몸수색은 경찰이나 하는 거지. 아무나 하나. 그러게 말이야. 팔찌가 도망간 것도 아닐 텐데. 전문가가 왔다니까 일단 찾아보는 게 순서 아닌가?
시어머니의 친오빠인 큰외삼촌까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보게, 일단 기사들한테 찾아보라고 해. 수연이 저 아이가 오죽 답답했으면 사람을 불렀겠나. 애구는 애 잡지 말고 일단 찾아봐. 이 기사님이 가방에서 손바닥만 한 탐지 장비를 꺼내며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팔찌를 마지막으로 보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야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비의 작은 스크린을 불안하게 응시하며 마지못해 답했습니다. 아침에 안방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뒀어. 그러고 나서 얘가 내 옷 챙겨준다고 들어왔다. 나간 뒤에 보니까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안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수연 씨, 안내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향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내 방이 얼마나 지저분한데 남들을 들여. 거기 말고 거실부터 찾아봐. 내가 아까 찾다가 실수로 거실로 떨어뜨렸을지도 모르잖아. 어머니의 시선은 계속 안방 문 쪽으로 향했고 손은 자기도 모르게 한복 옷자락을 비비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방에 기사들이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사님 역시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탁 위에 두셨다면 거기가 가장 중요한 수색 지점입니다. 안방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준우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엄마, 기사님 말씀대로 해요. 안방에 가서 확인하면 금방 끝날 일이잖아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우의 손마저 뿌리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싫어, 내 방에 남들이기 싫다고. 임수연, 네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잖아. 저는 더는 어머니의 횡설수설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사님, 들어가시죠. 제가 안내할게요. 어머니는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와 봐. 나 진짜 경찰 부를 거야. 그러자 이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경찰 부르셔도 됩니다. 마침 경찰이 오면 저희가 찾는 걸 옆에서 지켜봐 주시겠죠. 증인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한마디가 탐기를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파랗게 질렸다를 반복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을 힘차게 밀어 젖혔습니다. 이제 가려진 진실이 그 민낯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안방문이 활짝 열리자 정오의 햇살이 드리워진 방 안의 풍경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창가 쪽 협탁 위에는 어머니가 평소 쓰시는 낡은 돋보기 안경과 뚜껑이 열린 영양크림통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그 곁으로 조화가 꽂힌 도자기 화병 하나가 위태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침대 위에는 잔칫날이라 새로 깔아둔 붉은색 침구 세트가 펼쳐져 있었으나 베개들은 누군가 황급히 건드린 듯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기괴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노인의 평범한 방처럼 보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기사님이 앞장서 방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동료 기사들이 따랐습니다. 저와 준우 씨, 그리고 호기심을 참지 못한 몇몇 친척이 문가에 서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마 방 안까지 발을 들이지 못한 채 거실과 안방의 경계선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두 손은 한복 자락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고 눈동자는 침대 위 베개를 뚫어지라 응시하며 거친 숨조차 내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협탁 위에 두셨다고 했으니 여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님이 허리를 숙여 협탁 서랍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임수연 씨, 이 서랍 평소에 누가 사용합니까?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문 밖에 시어머니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 서랍 건드리지 마.
내 개인적인 물건들만 들어있어. 난 부끄러워서 절대 못 보여줘.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문가에 서 있던 어린 조카가 깜짝 놀라 다시 큰댁 숙모님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기사님은 어머니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임수연 씨, 확실한 확인을 위해 열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당기자 그 안에는 주인을 닮아 낡은 손수건 몇 장과 뜯지 않은 감기약 봉투들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님이 탐지기를 서랍 안으로 넣어 훑었지만 기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없군요. 그럼 다음은 침대 위를 보죠. 혹시 이불 틈새로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다시 반 걸음 앞으로 튀어나오며 몸을 떨었습니다. 침대 위도 볼 것 없어. 내가 아침에 이불 개면서 다 확인했다고. 거기엔 절대로 없어. 어머니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가로막자 이 기사님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침대 곁으로 걸어가 이불을 걷어내고 매트리스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마침내 비스듬히 누워있던 그 베개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 기사님의 손이 베개 속통을 더듬던 찰나 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는 베개 뒷 안쪽으로 손가락 바닥을 깊숙이 집어넣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수연 씨, 여기 안쪽에 뭔가 딱딱한 게 잡히네요. 상자 같은데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방 안으로 돌진해 기사님의 손을 쳐내려 했습니다. 그건 내 베개야. 손뭉치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을 리가 없다고. 당신이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손길보다 이 기사님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베개릿의 좁은 틈새 사이로 붉은색 우단 상자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그것은 누가 봐도 귀금속을 담는 보석함이었습니다. 붉은 천 위에는 금색 실로 수놓인 화려한 꽃무늬가 선명하게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베개 속의 손뿐이라더니 이건 대체 뭡니까?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동결되었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셋째 고모님이 까치발을 들고 방 안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나, 저거 수연이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온 그 금팔찌 상자 아니야?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옆에 있던 작은아버지도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팔찌가 왜 베개 속에서 나옵니까? 시어머니의 안색은 이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기사님의 손에서 상자를 낚아채듯 빼서 가슴에 품더니 허둥지둥 상자를 다시 베개 속으로 밀어넣으려 애를 썼습니다. 입술을 벌벌 떨며 어머니는 비굴한 변명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잊었었나 봐. 어젯밤에 팔찌를 빼서 잃어버릴까봐 베개 밑에 넣어뒀거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깜빡했지 뭐야. 나이 먹으니 이렇게 정신이 없네. 저는 차가운 비소와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울분이 송곳처럼 벼려진 목소리가 되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아침에는 분명히 협탁 위에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젯밤에 베개 속에 숨기신 걸 잊으셨다고요?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소리치고 사람들 앞에서 몸수색하겠다고 협박하실 때는 왜 그 정신이 안 돌아오셨나요? 그때는 제가 훔쳤다고 그렇게 확신하시더니 베개 속 상자는 왜 기억 못 하셨을까요? 제 말은 날카로운 망치가 되어 시어머니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상자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손은 경련하듯 떨렸고 얼굴은 창백함에서 인해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반박하려 했으나 그 어떤 단어도 문장이 되지 못한 채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쁘신 분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말들은 어쩌면 그렇게 청산유수셨나요? 며느리 무릎 꿇릴 생각은 나셔도 본인 손으로 숨긴 상자 생각은 안 나셨냐고요. 어머니, 그 기억력이라는 게 참 편리하게도
본인한테 불리한 것만 골라 지우나 봅니다. 준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시어머니가 품고 있는 베개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수연이 말이 사실이에요. 정말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야, 준우야. 내가 왜 그러겠니? 시어머니는 베개를 껴안은 채 뒤로 물러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 정말 늙어서 깜빡한 거야. 네가 어떻게 내 마누라 말만 믿고 내 엄마를 의심해. 전현이 지금 우리 사이 이간질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너무 노골적이다. 일부러 며느리 골탕 먹이려다 들통난 거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이가 영리해서 기사들을 불렀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오늘 생사람 잡을 뻔했네. 이 기사님이 장비를 가방에 넣으며 외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잊으셨든 아니든 상자는 나왔으니 이제 열어서 팔찌가 맞는지 확인하시죠. 그래야 상황이 종료됩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베개 안의 보물이라도 숨긴 듯 그것을 죽어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그 안에 팔찌 이상의 악애가 숨어 있음을 방증할 뿐이었지요. 저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잊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으셨던 건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집 거실과 안방 문 앞에 설치된 홈캠 있지요. 그거 돌려보면 어머니가 아침에 협탁에 팔찌를 두셨는지 아니면 언제 베개 속에 쑤셔 넣으셨는지 다 나올 텐데요. 홈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번에 뒤집혔습니다. 그거 고장났다고 했잖아. 내가 며칠 전에 준우한테 그거 화면 까맣게 나온다고 고쳐놓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 순간 준우가 당황하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거 안 고장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충전 새로 하고 녹화되는 거 다 확인했는데요. 아주 잘 나와요. 준우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웅성거리던 친척들은 이제 확신에 찬 표정으로 거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잘 됐네. 홈캠 보면 찰지시게 할 필요도 없겠어. 준우야, 당장 TV에 연결해봐라. 수연이 억울한 것도 풀고 우리 집안 망신 안 시키려면 똑똑히 봐야겠다. 시어머니는 준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준우야, 보지 마. 잔칫날에 무슨 그런 걸 봐서 기분을 잡쳐.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준우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봐야겠어요. 수연이가 도둑으로 몰리고 옷수세까지 당할 뻔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수연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집안 사람으로 살겠어요. 준우는 거실에 있는 노트북을 대형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오늘 아침 7시부터의 영상이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저의 모습과 그 사이로 안방을 드나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8시 30분경 제가 과일을 들고 안방에 들어갔다 2분 만에 빈 쟁반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협탁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9시 15분 친척들이 몰려와 소란스러운 틈을 타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문을 닫자마자 손목에서 번쩍이는 금팔찌를 풀어 붉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침대 베개릿 깊숙이 상자를 밀어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툭! 준우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얼굴이 종이장보다 더 하얗게 질린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졌고 이내 친척들의 분노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왜 직접 팔찌를 숨겨놓고 수연이를 범인으로 모신 거냐고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라니. 엄마가 지금 수연이한테 한 짓이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아시긴 해요.
시어머니는 바들바들 떨며 쥐어짜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수연이가 우리 집안 사람이 됐는데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시험해 보려고. 만약 정말 안 훔쳤으면 순순히 보여줄 거라 생각했어.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이게 시험이라고요. 이건 모욕이고 괴롭힘이에요. 준우의 외침에도 시어머니는 도끼 섞인 본심을 뱉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 나 얘 마음에 안 들어.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손주 소식 하나 없고 사사건건 내 말에 토다는 게 꼴 보기 싫었어. 이번 기회에 친척들 앞에서 기 좀 죽여서 내 말 잘 듣게 하려 그랬다. 왜? 그 고함과 함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우의 눈빛은 실망을 넘어선 참담함으로 젖어들었고 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그동안 삼켜왔던 기억들을 하나둘 끄집어낼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침묵은 날카로운 얼음판 같아서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비릿한 미소가 멈춰버린 TV 모니터를 바라보던 준우 씨의 주먹은 하얗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악의적인 연출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구차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한숨을 내뱉으며 지난 몇 년간 이 집의 벽지 속에 그리고 장판 밑에 꾹꾹 눌러 담았던 그늘진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손주를 못 봐서 꼴 보기 싫으셨다고요? 그럼 작년 봄의 그 일도 벌써 잊으신 건가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서늘한 힘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보름이나 늦어지는 생리에 가슴을 졸이며 병원을 찾았고 기적처럼 찾아온 생명을 확인한 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임신 확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었지요. 그날 오후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로 보여주려고 가방에 소중히 넣어두었던 확인서가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제가 얼마나 울며 집안을 뒤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침대 및 옷장 구석, 심지어 주방 싱크대 안까지 뒤지며 넋이 나간 저를 보며 어머니는 네가 흘려놓고 왜 나한테 묻냐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어머니의 방옷장 깊숙이 숨겨진 낡은 소미불 상자 밑에서 정갈하게 접힌 그 확인서를 발견했습니다. 왜 숨겼느냐는 제 절규에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씀하셨죠. 딸년 하나 품은 게 뭐가 대수라고 호들갑이냐. 계집애면 쌀만 축내고 대도 못 잊는데 뭐하러 좋아해? 그 잔인한 말 한마디가 제 태중의 아이를 지켜줄 울타리를 산산조각 냈던 겁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임신 확인서를 숨기다니 그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야? 평소 점잖으시던 셋째 고모님조차 어머니를 향해 삿대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가 손주든 손녀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그런 모진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는 몸을 떨며 거짓말이라고 발악했지만 준우 씨의 망연자실한 표정이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작년 겨울 결국 아이를 잃고 유산 후에 몸조리하던 때를 생각하면 전 지금도 이가 갈려요. 슬픔과 자책으로 밤새 울어 눈이 짓무른 제게 어머니는 첫날 아침부터 식어 빠진 김치쪽 한 사발을 내미셨습니다. 계란 하나 풀지 않은 그 차가운 죽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냉소적으로 쏘아붙이셨죠. 애도 못 지킨 주제에 입이 고급이라 좋은 거 먹고 싶냐. 쌀 아깝게 시리.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이 고아온 삼계탕은 이웃집 손주놈에게 가져다 주며 우리 집엔 쓸모없는 물건뿐이라 이런 귀한 거 먹을 자격 있는 사람 없다고 떠드시는 걸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 작은 아버지께서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유산해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식은 죽을 주고 삼계탕을 남에게 줘.
이건 사람 도리가 아니야. 큰댁 숙모님도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수연아, 고생 많았다. 이 모진 세월을 어떻게 혼자 견뎠니? 거실은 이제 시어머니를 향한 비난의 장으로 변했고 어머니는 돼지 간처럼 검붉게 상기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지켜보던 기사님이 짐을 챙기며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단순히 집안 싸움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고의로 물건을 숨겨 타인을 절도범으로 몰고 다중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주며 무릎을 꿇리려 한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연 씨가 법적 조치를 취하신다면 아주머니는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구류와 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어머니를 나무라던 친척들도 혹여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황급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애가 학원 마칠 시간이라 가봐야겠네. 나도 내일 시장 볼 게 있어서 이만. 방금 전까지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굴하게 눈을 피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텅 빈 거실에는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님만이 남았습니다. 이모님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언니,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말고 사과해. 수연이한테 무릎 꿇리려던 사람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자존심이 대수야? 경찰서 가기 싫으면 당장 빌어.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 전현이 저런 기사들을 불러서 날 망신 준 게 잘못이지. 내가 내 아들 집에서 며느리 좀 가르치겠다는데 그게 무슨 법이야. 그때 준우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단호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도의 무릎이 아닌 절연의 선언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실망했습니다. 수연이가 그동안 당한 수모를 제가 효도라는 핑계로 외면해왔다는 게 죽도록 후회돼요. 앞으로 수연이 괴롭히시려면 저랑도 연끈을 각오하세요. 저희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저는 남편의 사과를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준우 씨, 당신의 결심은 알겠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할지 말지는 당신의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에 달렸어. 그리고 어머니, 저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제가 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 제 친정엄마가 해주신 금팔찌 상자 그대로 돌려주세요. 제 유산이고 제 자존심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더러운 욕심으로 그 팔찌를 더럽히지 마세요. 폭풍 같은 환갑잔치가 지나고 맞이한 이튿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의 소란을 증명하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채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준우 씨와 시어머니의 날선 대화가 오가고 있었지요. 준우 씨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단호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제 친정엄마의 유산인 금팔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가 반년을 넘게 찾는데 이제 내 것이나 다름없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준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방에서 나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 팔찌는 저희 엄마가 당신의 예물까지 팔아 제 결혼 선물로 사주신 소중한 물건이에요. 어머니가 팔찌를 좋아하신다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졌을 때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새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오늘 당장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새 팔찌를 해준다는 구체적인 약속과 아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시어머니는 결국 투덜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붉은 우단 상자를 내던지듯 건넸습니다. 주머니 속에 묵직하게 전해지는 상자의 무게를 느끼며 저는 마침내 제 자존심의 한 조각을 되찾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수연의 손칼국수, 새로운 인생의 시작. 저는 그날로 마트 계산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무슨 짓이냐며 혀를 찼지만 저는 제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께 배운 전통 방식의 손칼국수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준우 씨는 자신의 비상금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보태며 제 꿈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집에서 나와 시장 근처의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스레인지가 고장났다느니 먹을 것이 없다느니 하며 준우 씨를 불러들이려 애썼지만 준우 씨는 수리비를 송금할 뿐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장통 한 구석에 수연네 손칼국수라는 소박한 간판을 올렸습니다. 고집스러운 전통 방식,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반죽을 치대고 2시간 이상 숙성시켜 손으로 직접 밀어냈습니다. 정직한 맛. 시장에서 떼어온 신선한 재료와 정성으로 끓여낸 육수는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뜻밖의 손님들, 개업날, 전날의 진실을 밝혀주었던 홈케어 업체의 기사님이 동료들과 함께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첫 손님이 되어주었습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스스로 번 돈으로 제 삶을 꾸려나가는 기쁨에 매일이 충만했습니다. 용서보다 깊은 내려놓음. 가게를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우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보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가서 간병하세요. 대신 저는 가게 일로 바쁘니 매일 밤샘 간호는 못해요. 병원비는 우리가 보태고 간병인을 고용합시다. 병실에 누워 수척해진 시어머니를 마주했을 때 예전 같은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 수연아.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라며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살며시 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 일은 이제 묻어두기로 해요. 그저 몸조리 잘하시고 앞으로는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것은 완벽한 용서라기보다는 제 삶을 위해 과거의 원망을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확장과 연대, 더 큰 꿈을 향해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예전의 저와 닮은 시댁에서 쫓겨나 갈 곳 없던 젊은 여성 소영 씨를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녀에게 칼국수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경쟁 업체가 바로 앞에 들어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정직한 맛과 단골들을 향한 진심으로 결국 이겨냈습니다. 1년 뒤 저는 서울 북부 지역에 분점을 냈고 소영 씨를 점장으로 발령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가끔 가게에 나와 테이블을 닦거나 손님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참 좋아요 라며 자랑을 늘어놓으시곤 합니다. 예전에 그 도끼 어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평범한 노인의 얼굴로 말이죠. 여자가 일생에서 가장 믿어야 할 것은 남편도 시부모의 인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능력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그릇을 나르며 미소 짓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바로 서는 삶이 얼마나 뜨겁고 달콤한지 저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